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특집 시사토론입니다. 내년 이맘때면 바로 총선입니다.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선거 룰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총선 1년 전 특집에서 알아봅니다. 도내 주요 당 의원과 관계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좀 이르다 싶었는데 지난 3일 보궐선거가 끝나면서 내년 총선에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민심을 확인할 마지막 선거라는 상징성이 컸을 법한데 우리 지역에서도 호남권, 서부권 유일의 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나왔는데 비록 시의원을 뽑는 선거였지만요. 먼저 텃밭에서 졌습니다. 안호영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저희가 이제 그 3월 말 그리고 4월 초 그리고 4.3 이후에 이제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봤는데요.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50%를 넘고 있고 최근 그 4.3 이후에도 오히려 그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은 뭐 기초의원 같은 작은 지역의 선거일수록 정당의 어떤 영향보다는 인물에 의한 그런 그 선택 기준들이 좀 작용하기 쉬운데요. 저희 당으로서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저희 정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 후보가 또 신인이고 또 이런 경력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그 한계를 넘기가 좀 어려웠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도당이나 중앙당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그 한계를 좀 넘기가 좀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이번 그 선거 결과를 두고 어떤 정당에 대한 지지율로 바로 연결하는 것은 좀 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그 결과를 또 아쉽지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저희 당이 우리 도민들, 국민들의 신뢰를 더 얻을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민주당은 총선 민심은 아닐 것이라는 쪽으로 좀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반대로 민주평화당은 당 대표가 직접 전주에 당일날 내려오셨거든요. 예. 그래서 직접 기자회견도 할 정도로 한껏 고무되셨던데 유성엽 최고위원께서 보시기에 이번에 이 전주 보궐선거 결과가 민심이 변했다는 것으로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건가요? 우선 전체적으로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 출범으로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아주 고공행진을 해왔는데 특히 작년 지방선거에서는 광풍 쓰나미가 불 정도로 그냥 묻지마 투표로 무조건 민주당이 다 당선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면은 1대1이 되었잖아요. 자유한국당 대 정의당 되어 있고 또 기초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나도 지금 안 되었거든요. 영남 쪽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되고 우리 전주에서는 민주평화당 후보가 당선이 돼서 이제 원점으로 이렇게 돌아온 것 같다. 이제 이런 느낌이고 특히 전주에서는 작년만 해도 전체가 막 그냥 민주당 후보들이 무조건 되었는데 어떻든 후보 개인의 경쟁력 차이에서는 비롯된 결과라고는 보지만은 그냥 무조건 지지 않고 그래도 인물로 평가를 받아서 당선된 것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볼 때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한 그 야당 쪽이죠. 바른미래당. 그 도내에는 일단 후보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보궐선거가 끝나면서 안팎으로 제일 혼란스럽고 또 시끄러운 당인데 정운천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현재 당내 논의가 내년 도내 총선과 관련해서도 어떤 주목할 대목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말 안타깝죠. 바른미래당이 창당한 지 이제 불과 1년 되는 신생 정당이 됐습니다. 과거 30년 동안 지역구도 그다음에 이제 이념 프레임 속에서 해왔던 그 정치 시대를 좀 마감하고 이념 지역을 뛰어넘는 국민 먹고 사는 민생 정당으로 또 과거가 아닌 미래 정당으로 나가보자는 가치를 들고 왔는데 1년 지나서 지금 선거 때마다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매우 안타까운데 제가 보기에는 그 가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인정을 하는데 아마 머리로는 받아들이지만 아직 가슴에까지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로도 보니까 아마 그 지지율로는 아직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러한 가치가 굉장히 시대 정신에 맞는 거기 때문에 줄기차게 노력한다면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요즘 뭐 이렇게 분열이 있고 하는 건 항상 선거 이후에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거를 딛고서 제대로 이제 나갈 수 있도록 아마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 김항술 지역위원장님,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번 도내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초의원 선거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후보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러면서 지금 대여 공세는 엄청나게 좀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 자유한국당의 호남 정치, 특히 전라북도는 아예 포기한 건 아닌가, 아예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저희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수권 정당으로서 가장 오래 일을 해왔고 이번에 4.3 그 보궐선거랄지 이런 것들이 그 집권당을 중간 심판하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걸로 볼 때에 저희 전북도당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민주당 자체가 너무나 좀 힘든 선거라고 봐야죠. 중간 선거니까. 그렇지만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실질적으로 뭐 탈원전이라거나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거나 많이 국민과 괴리감으로 어찌 보면 지적 허세를 너무 앞세웠다. 그다음에 너무 앞장서가 버린 대북 문제. 이런 것들로 하여금 인기 영합이라든가 이런 걸로 더군다나 호남에서는 일방적 지지도만 믿어버리는 방금 저 안호영 위원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지지율의 50%라고 하는 걸 너무 믿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지적 허세가 이제 좀 밝혀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도당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급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서도 있고 이래서 전북 발전에 대한 근교 농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혁신도시에 많이 와 있거든. 농업진흥청이라거나 우리 전북 발전과 직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런 것에도 그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창출 이래가지고 그동안의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전북 도당으로서의 가치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래서 뭐 소유지역이라거나 이런 건 좀 아니다. 도민들의 선택에게 우리가 조금 그 노력을 좀 덜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자성합니다. 부디 그런 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어쨌든 간에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우리 안호영 위원장님께서는 가능하면 총선의 민심으로 연결시키고 싶어 하지 않으시지만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쪽으로 좀 모아지는 듯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총선이 정확히 1년 남았는데 지금 각 당에서는 선거 준비가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안호영 위원장님, 현재 민주당의 상황은 어떤가요? 예, 저희 뭐 당에서 이제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달 20일에 이제 2020년 총선 공천제도 기획단을 중앙당에서 출범을 해서 내년 총선과 관련된 총선의 컨셉 방향 그리고 또 공천이라든가 경선 방법에 대한 그런 그 기본적인 원칙들을 좀 개괄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한 두 차례 지금 그 회의를 해서 이제 권리당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이제 권리 행사 어떤 기준안도 만들고 또 공직자 추천에 관련된 원칙, 그러니까 기준에 대한 원칙안 또 검증 기준을 강화하는 그런 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공천 뭐 기준과 관련해서는 책임 있는 그리고 그 역량 있는 그런 공직자를 추천을 하고 또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또 도덕성을 겸비한 이런 추천을 하겠다라는 원칙을 좀 밝혔고요. 또 앞으로는 이제 권리당원들이 경선에 어떤 형태로 참여할 것인지 하는 이제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밝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빠르면 뭐 이번 달 안에 공천과 관련된 시스템, 룰에 대한 원칙들을 정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 또 그에 따른 뭐 만약에 이제 당원 당규에 뭐 개정이 필요하면 모바일 어떤 당원 그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당원 투표를 통해서 그거를 확정지을 그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달 이후에는 속도가 좀 빨라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 김항술 위원장님, 한국당은 당초에 민주당이 패를 보이면 그때 한국당의 어떤 방안도 내놓겠다고 중앙당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지금 어떻습니까? 그 향후 예상되는 정치 일정이 어느 정도 나온 게 있나요? 아니 뭐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 스스로가 신정치혁신위원회를 이번에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선원의 신상진 위원장이 현장에서 오래 계셔본 분이고 중앙당과의 관계가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가 그 공천 시스템을 좀 바꾸자.
두 번째가 이제 정책 노선에 대한 그 보수당의 가치, 그다음에 이제 그 국회의원들의 어떤 관행적인 문제, 이런 크게 이제 세 가지를 필두로 두고, 그 첫 번째 이제 그 공천 시스템에 관한 문제는 자기 사람이라든가 국회의원들에 대한 명분론, 중앙당의 어떤 명분론만 너무 앞세워 가지고 너무 강한 목소리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공천 시스템이 좀 잘못하면 엉망이 돼 버렸어요. 지난번에 그 실명으로 좀 거론하기 좀 어색한데, 우리 정부, 우리 당에서도 뭐 공천이 아주 망천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버렸죠. 당 대표마저도 뭐 공천을 받냐 못 받냐, 뭐 이런 김무성 대표 이런 일도 있었었거든요. 이래서 이걸 시스템화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지역 현안 문제와 직접 결부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따지고 있고, 후보를 차라리 안 내더라도 이런 좀 더 진정성에 가까운 미래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래서 그 도민들로부터서 평가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평화당은 아무래도 그 호남 지역, 특히 전라북도에서는 민주당과 직접적인 경쟁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도 하고 현실인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평화당 상황 보면 교섭단체를 복원하느냐 이런 논의가 현재는 좀 중심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총선 일정에 대한 고민이나 그런 논의는 시작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저희들 사정이 좋지 못 오잖아요. 물론 바른미래당도 또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구체적인 총선 준비라기보다는 어떻든 전열을 좀 정비하는 쪽에 노력을 하고 있다. 뭐냐면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실망해서 민심이 떠나고 있는데, 그 민심이 자유한국당으로 또 쉽게 가지도 못하는 형국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것이 이제 중간에서 쏟아져 내려야 되는데, 쏟아져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을 좀 튼튼하고 넓은 그릇이 있어야 흘리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아직 좀 4분 오열돼 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뭔가 총선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보다는 좀 전열을 재정비해서 다시 뛸 수 있는 그런 개인 어떤 그 그릇을 만드는 그런 데 좀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떠세요? 방금 정운천 위원장님, 지금 유성엽 최고위원 말씀에 따르면 두 당의 사정이 동병상련 같다는 어떤 말씀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바른미래당의 고민도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민이 시작된 걸로 봐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지금 나름 일정을 고민하고 있는 대목은 있습니까? 우선은 아까 정치 작업이 필요하다 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민생 실용정당의 가치 구현을 국민한테 알리는 건 지속적으로 하는데, 저는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걸 꼭 그 총선 전략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까지 13대에서 19대까지 거의 30년 동안 민주당 일당 독주로 중앙에 막혔고 또 홀대받은 예산 이런 게 아픔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20대에 들어와서 이제 드디어 여야 쌍발통 양당 정치 시대가 와가지고 얼마나 정치가 발전됐고 얼마나 경쟁과 책임 정치를 통해서 예산, 법안 이런 등등이 됐는가, 이런 거를 국민들한테 알려서 우선 민주당 일당 독주부터 이거를 배제하고 정말 양당 정치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런 풍토만 마련된다면, 거기에 우리 바른미래당 또는 민주평화당 또는 한국당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 그래야 또 이렇게 현역 의원끼리 이렇게 당마다 앉아서 이렇게 토론하면서 전북 발전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정운천 위원장님 보면 항상 은근한 자기 자랑, 깨알 홍보, 이건 아마 탁월하십니다. 아니, 그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전망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게 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각 당의 사정이 어떻든 간에 일단 향후 정치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년 총선이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이 20대 총선과 비교해서 다른 구도로 치러질 것인지, 아니면 그 구도에서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인지,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전망이 가능할까요? 뭐 다른 구도라고 하면 현재 구도는 저는 바뀌리라고 봅니다. 적어도 이제 민주당 갈 것이고 또 자유한국당 그대로 가는데, 지금 소위 민주당도 아니고 자유한국당도 아닌 데 있는 그 세력들, 그게 지금 사실은 국민의당에서 잘못된 헤어짐이 있었고 또 바른미래당이라는 잘못된 만남이 있어가지고 제3의 세력들이 아주 지립멸렬해지고 지금 4분 오열된 이런 상황인데, 이걸 뭐 정비 안 하려고 해도 정비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나눠져 가지고 선거를 치르다 보면은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것을 뭐 지나가는 삼척 동자도 다 압니다. 그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본다면은 이 구도 이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뭔가 정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가급적이면은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합집산 말고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고 있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원인을 밝혀서 국민들한테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갖게 만드는 그런 정책적인 노력도 가미가 되면서 가면은 틀림없이 내년에는 제3의 세력들한테 저는 좋은 기회가 오는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갖습니다. 정계 개편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한 말씀 더 드리면 저는 항상 말씀드린 대로 19대까지 일당 독주의 이 폐해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이번 총선전에서 그렇게 18대 19대에 얘기했던 지역주의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 이 선거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최소한 거기에서 석패율 제도라도 도입이 된다면 18대 19대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양당구도 또는 다당구도 이런 등등이 이제 꽃이 필 수 있는 제도화가 되는 거다. 이게 작년 이전까지는 제도 없이 그냥 너무 힘들게 달려왔거든요. 예, 그렇게 봅니다. 지금 선거제 개혁이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보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석패율 제도도 들어 있거든요. 그 안에.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서 저는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패스트 트랙에다 넣고 넣어놓은 상태에서 더 각 당들이 진지하게 협의를 하다 보면은 최소한 말씀하신 석패율 제도라도 도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바른미래당에서 서로 내분 때문에 지금 보류되어 있는 그 선거제 개혁에 패스트트랙에 넣는 거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정계 개편이 되든 아니면 선거 제도가 개편이 되든 그 변화는 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이 부분은 좀 뒤에서 자세히 좀 논의를 더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혹시 내년 총선이 지금과는 다른 구도로 치러질 것이다 아니면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일단은 변화가 없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어떤 선거 변화를 얘기할 때마다 실질적으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것이지 지역 정서라거나 어떤 그 하나된 우리나라를 만들어내는 데는 상당히 거리가 좀 멀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단 국가에서의 어떤 큰 틀의 이야기 매번 나오게 되면은 뭐 비핵화가 어떻고 이렇게 둥 띄워놓고 여기에서 이제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나가버리는 이런 그 어떤 그 공개 행사 같은 거 이런 거 좀 배제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 당은 현재 하고 있는 선거 제도 내지는 이런 그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호영 위원장님 혹시 의견이 없으신가요? 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당으로서는 이제 국가적인 어떤 남북 한반도의 평화라든가 또 여러 가지 서민 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여러 가지 혁신적 포용 국가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우리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는 일을 꾸준히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뭐 다른 정당에서의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인 뭐 이런 행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각 당에서 또 사정이 달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근데 변화는 좀 불가피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게 그 정확한 진단이 아닐까 싶긴 해요. 방금 말씀하셨던 어쨌든 정치권이 이합집산을 하든 그 전에 선거제 개혁이 그것을 좀 더 가속도를 붙이든 그런 측면에서 그럼 일단 선거제 개혁 문제 아마 이게 지금 현재는 정치권에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을 치르려면 결과적으로 이 룰이 확정이 돼야 하니까. 근데 지금 여야 합의안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 최고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합의안 정도라도 일단 개혁이 될까요? 저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300석을 묶으면서 지역 200석, 비례대표 100석 안을 처음에 내놨잖아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접시에다 물 떠주면서 황새보다 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싫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거 설마 야당에서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내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정성이 없는 개혁안이었고 제시였는데 그러나 뭐 야당으로서는 또 여당이 그렇게 버티고 나오니까 그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우리나라의 어떤 선거개혁, 정치개혁의 필수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그러면 그거라도 하자. 그래서 이제
225대 75석으로 이렇게 좀 조정해서 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합의했지 않습니까? 합의했는데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그걸 다른 걸 지금 이유를 들이대는 거거든요. 지금 공수처법. 예. 뭐 그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하는데 뭐 거의 그것도 어느 정도 타결이 됐다라고 들었어요. 바른미래당의 주장을 어느 정도 민주당에서 수용해 준다라고. 그러면 이제는 바른미래당에서 결단할 때가 왔다. 이제는 결단해서 패스트 트랙에다 집어넣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300여 일 정도로 걸리기 때문에 내년 총선까지 벌써 이제 365일 한 1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넣고 그 과정에서 더 자유한국당까지 참여해서 진지하게 협의해서 선거제 그 개혁을 마무리를 해야지 이렇게 가는 것은 정말 정치개혁, 정치발전을 바라는 국민들 바람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이. 이렇게 보고. 정운천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당내 사정으로 봐서 가능할까요? 원래 이제 선거구제 개편은 이제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까지 해가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12월 15일 날 5당이 전체 동의를 해가지고 사인까지 다 했어요. 했는데 그 이후에 한국당은 그냥 폐지해버렸고 그래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그것도 이제 50% 연동으로 받아들였는데 우리 바른미래당에서 그러면 50% 단독으로 가야 할 거 아니냐. 근데 거기에 공수처법 또 검경 수사권 요거를 둘을 들이댔단 말이에요. 그럼 공수처를 잘못하면 이건 권력 집중에 더 강화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특히 우리 바른미래당은 옛날 보수 혁신의 이제 유승민계 또 저 진보 쪽에 이제 안철수계 이게 묶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걸 넣어놓으니까 이 당론으로 모아가기가 참 쉽지 않았다. 근데 지금 유성희 의원님 말씀대로 뛰어넘어서 그걸 꼭 패스트 트랙으로 간다고 해서 관철되는 게 아니거든요. 넣어놓고 그러한 걸 다시 한번 논의의 대상으로 삼으면 최소한 석패율제로라도 들어가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에서 저는 지금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데 지금 답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일부에서는 그 민주당 사정을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방금 유성업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은 솔직히 이것을 야당이 받겠냐 하고 던진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그만큼 민주당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대로가 낫다는 어떤 그런 분석 내지는 그 바람들이 좀 깔려 있는 것인가요? 일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뭐 좀 다른 얘기란 그건 그러니까 다른 얘기라는 생각이고요. 예.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현재 그 선거제도가 사표가 많이 발생을 해서 민심과 의석수가 이제 괴리가 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승자 독식형 소 선거구제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례성을 강화해서 민심과 의석수를 일치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례성을 강화하는 이런 선거제도 개혁안을 주장을 해왔죠. 네, 그런데 이제 아까 300석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의석수를 늘리기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전제에 두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이제 그런 안을 좀 냈었죠. 그리고 실제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저희 당으로서도 책임 있게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상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을 제외하고 지금 여야 사당이 그 지금 잠정 합의안을 만드는 건데요. 이제 그 뒤에 상황이 지금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패스트 트랙으로 지금 그 공수처 법안도 같이 하기로 한 건데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그 기소권을 분리하자.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 껍데기만 남는 공수처 법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 또 한국당에서도 계속 여전히 뭐 패스트 트랙 문제라든가 또 오히려 거꾸로 비례성을 강화하는 거를 비례대표를 폐지하자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척이 좀 안 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의 입장은 분명히 이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 이 합의안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개혁 법안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패스트 트랙이니까 이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다만 패스트 트랙으로 하더라도 당연히 협상을 위한 여러 가지 문은 한국당에 열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럼 전체적인 이런 흐름에서 보면 또 한국당의 입장은 상당히 좀 그 납득하기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의원 수를 지역구를 줄이자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국민적인 여론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여야 합의안에 거의 참여를 하지 않다가 안을 내지 않다가 갑자기 내놓은 게 지금 지역구를 10%만 줄이자, 비례대표 없애자 이 안인데 이건 선거제 개혁을 하지 말자는 어떤 의견하고 좀 같지 않을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국민들도 많거든요. 그 설명에 제가 좀 다시 보완 좀 설명을 드리겠다면 이번에 그 선거제도 개혁에 민주당이 내놓은 것은 어떤 특정 결과를 이제 미리 놓아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역 구도는 이제 뭐 예컨대 이제 민주당이 뭐 비례는 뭐 이제 어디로 밀어주겠다. 이번에 창원에서 비례 이게 그 같이 그 공조했지 않습니까? 이건 정당 정치에서 자기의 논리를 포기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어디라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래가지고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성은 이제 누구를 밀어준다면, 그다음에 이제 비례대표는 이제 누구를 좀 해주겠다. 이런 선거제도가 어떻게 상장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올곧은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또 하나는 특정 정당을 오래 좀 집권하겠다. 쉬 말하자면은 뭐 자유당과 민주당이 자민련을 만들어가지고 일본이 약 한 몇십 년 갔는데 그런 이웃집 이야기를 따다가 우리가 그 민주당 대표가 말하는 것 같은 20년 뭐 장기 뭐 론 뭐 이런 거 전혀 그 연동성이나 미래가 없는 아주 고착화된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려고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역민의 의견이 그대로 충직하게 전달되는 지역구 제도를 더 확장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래서 이건 좀 뭐라 그럴까. 좀 말이 좀 지나치다. 여기에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원론적으로 우리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해서 어떤 국민의 어떤 민심이 의석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아마 할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의석수와 비례대표와 이제 지역구의 의석수의 비율, 그다음에 또 어떤 연동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마다 다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그거를 전제에 놓고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 비례대표를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거를 원칙적으로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정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그 지역 투표에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지역성들을 완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 이런 제를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우리 당 대표께서 20년 이런 집권론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대로 우리 당이 잘하고 우리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 우리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집권할 수 있도록 잘하자 이런 뜻이지 뭐 다른 왜곡 이렇게 다른 뜻으로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보완 설명 한 말씀만 꼭 드릴게요. 이게 이번에도 나타났습니다만 창원에서 이 등 뒤에 숨어버리는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집권당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수정당과의 연정 이런 것을 어떻게 연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근데 이것이 확장돼가지고 지역 후보는 어느 정당으로, 그다음에 이제 비례라고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투표 이런 것들이 집단 이기주의에 나타나가지고 자기 이야기가 나오겠는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선거제 개혁하고는 약간 그 방향이 좀 다르다 싶어서요. 그 선거제 개혁에 조금 그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민주당한테 100% 연동형 비례를 주장을 했는데 연동형 100% 하려면 의석수가 한 30석 정도 최소한 늘어나야 돼요. 330석 정도나. 300석을 딱 국한 지어서 하려고 하니까 그래 나온 게 이제 50% 반영밖에 안 됩니다. 그래야 이게 아구가 맞아요. 그럼 50% 반영 좋다 해서 이제 우리 사당 측에서 오케이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조건부 공수처하고 이제 검경 수사권 문제. 근데 검경 수사권이나 공수처도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숙성을 시켜서 당론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또 이론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주장할 때 패스트트랙으로 가려면 연동형 그 50% 반영한 그것만 가지고 좀 그냥 민주당이 갔으면 훨씬 더 빠르게 되는데 그 중요한 걸 왜 그걸 붙여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제 개혁 이야기를 하다 보면 딱 두 가지가 좀 짚히는 게 있어요. 좀 일정의 문제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으로 상징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연 그 선거제 개혁의
합의 수준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그 최고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일단 아까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급박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여야 합의한 내용이 일부 조정이 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조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는 봐져요. 이를테면은 지금 이렇게 만약에 225대 75로 해놓으면은 지역구 의석이 많이 줍니다. 전북 2개, 광주 하나, 호남만 봐도 전남 2개. 근데 이렇게 많이 줄어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지나치게 인구 단일 기준으로만 이것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제도가 패스트 트랙에다 넣어서 도입된다 하더라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선거구를 획정할 때 인구만을 너무 강조한 그렇게 운용 방식에서 탈피해서 행정구역도 감안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논의를 해가려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운천 의원님 말씀대로 자꾸 거기에다 뭐 공수처법 끼워넣고 뭐 무슨 검경 수사권 조정 끼워넣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동안 오만하게 움직여 오다가 아무것도 지금 법을 처리 못 하는데 여기에다가 뭐 떡볶이에 장사하려고 선거제 개혁에다가 자꾸 끼워 팔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민주당이 잘못된 태도예요. 뭐냐면은 이 선거제 개혁에 좀 진정성 있게 임해서 뭐 보완할 거 있으면은 좀 보완하는 좀 넉넉한 자세를 보이면서 선거제 개혁에 전념해야지 거기다가 지금까지 못했던 거 다 끼워넣기 해가지고 그냥 이게 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아주 잘못된 태도다. 아주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뭐 이번에 창원 성산의 그 정의당과 이제 민주당의 연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정당의 어떤 정체성의 완전히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뭐 어떤 승리만을 위해서 연대한다는 것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도 어렵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이나 또 정당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연대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이런 그 가치적 공감대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연대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외국에서도 실제로 이런 선거를 둘러싸고 정당 간의 이런 공조나 연대 부분들은 충분히 있고 또 우리 선거 역사에서도 충분히 그런 사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한국당의 경우에도 이제 당명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만은 과거에 뭐 정치 사례 보면 그런 사례가 저는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너무 하는 거는 편향된 말씀이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선거법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그 외에 다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예를 들면 공수처에 관련된 법안이라든가 또 뭐 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된 법안 문제를 제기하는 같이 논의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제 물론 우리 사회 그럴 수도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법도 선거법 개정도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사회에서 그간 이런 권력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한 공수처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도 정말 국민적인 그 합의가 큰 것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같이 논의를 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해서 처리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여당 입장에서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전제에서 지금 여야 간에 어쨌든 내 당이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 겁니다. 합의를 했으면 그 합의를 위해서 지킬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지 이제 와서 이제 당내 사정이 이런 복잡하다고 그래서 그 합의를 깨고 또 우리 국민과 요구에 반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적절치 않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들이 특집 시사 토론인데 오늘 논의가 이게 선거제도 개혁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정치라는 거는 이렇습니다. 같은 게 아니라 다름, 차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이런 것이 정치라고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이것에 윤곽이라도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라도 나와야지 그다음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아까 정운천 위원장께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단 전망을 할 때 아니구나. 유지성엽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정계 개편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즉 내년 총선을 전망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게 하는 변수 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현재 지금 중심은 논의의 중심은 바른미래당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내년 총선에 이대로 갈 수 있느냐
이것도 또한 전망해 보는 게 내년 총선 구도를 살피는 데 상당히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어떠나요? 참 하나님만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1년 동안 새로운 그 미래정당으로 또 지역 이념을 넘는 민생 실용정당으로 줄기차게 가치정당으로 해왔는데 아직 그렇게 제대로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갈래로 지금 분분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확고하게 제3의 정당이 꼭 필요하다. 양극화된 지금 민주당, 한국당만 가지고는 이 나라가 싸움판으로 되니까 이 중간 정당이 꼭 필요하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또 그것이 국민들한테 앞으로 어필할 거라고 봐서 그게 어필이 어느 정도 된다고 전제한다면 존재할 수 있고 그러지 않다면은 뭐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러한 선거구제 개편이 어떻게 되느냐도 거기에 맞닿는 변수가 되는 거고요. 또 우리 민평당하고 바른미래당이 또 어떤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그 변수가 또 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한 가지로 재단해서 말하기는 참 어렵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소속 그 광주 전남 지역 의원들은 제3지대 창당론을 상당히 공론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만약 여기에 평화당이 가세를 한다면 이건 상당히 급물살을 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그 문제가 정원에 이제 급물살을 타는 게 민주평화당과 그 정의당의 공동 교섭단체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됐는데 그 창원에서 정의당에서 6석으로 회복을 되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민주평화당의 많은 의원들은 선거제 개혁이라는 대의 때문에 지난번에 공동 교섭단체를 만들었던 것인데 이제 선거제 개혁 문제는 바른미래당의 결단에 달려있는 문제지 우리가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다고 해서 선거제 개혁이 안 될 것이 된다든지 뭐 이러지는 않으니까 이제는 내년 총선을 내다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랬을 때 내년 총선은 뭐냐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의 선거가 될 것이고 그다음 대선을 내다보는 선거가 될 것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경제 정책에 실패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먹고 살기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민주당 쪽이나 정의당 쪽으로 지향해서 가는 것은 그건 제대로 된 길이 아니다. 경제를 살리는 길은 그 좌클릭 해가지고는 더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제를 살리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른미래당의 일부 의원들 또 우리 민주평화당의 또 의원들 해서 그렇게 해서 공동교섭단체를 만들고 또 뭐 공동이 아니라 당을 만들어 가는 길이 제3의 길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접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저는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그거 안 되면은 뭐 죽도밥도 아니죠. 뭐 어느 쪽도. 예. 어쨌든 정계 개편이라는 이 화두는 민주당이나 한국당도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민주당이라는 당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합집산이 된다면 일부는 또 민주당과 연결될 수도 있고 한국당과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런 전망은 어떻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이 있고 또 아까 그런 전망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정당의 의지와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어떤 결과나 상황에 따라서 또 그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저희들로서는 우리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평화로운 또 한반도 또 우리 경제 민생 경제를 살려 나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해 나가고 또 전북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제대로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당도 나름 마냥 웃을 수는 없겠지만 좀 뒤에서 웃는다는 표현들 일부러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분열되는 것이 결국 한국당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겠냐는 어떤 이런 기대감 같은 거. 실질적으로 보면 야당의 분열을 하고 보면은 이 무대가 호남이었죠. 크게 보면 야당 그래서 중간 정당이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선거까지 대가집을 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큰 틀에서 민주당이 좀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봐요. 지역에서도. 호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개의 정당이 분열이 됐고 바른미래당이라거나 이런 당들도 호남에서 많은 표를 잃었거든. 전북만 하더라도 현재 의석이 10석 중에 2석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안방 정당이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크게 각성해야 된다.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가 양당 정치로 가는데 양당이냐 다당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눈속임 정치를 그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정치는 정직한 정치 시대를 만들어가고 또 선언해야 되고 예견이 가능해야죠. 근데 그때마다 그냥 뭐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 우리 호남은 지금 어지러운 상태가 돼버린 거죠. 이래서 그러한 것이 더 문제이지 정기 개편이라거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또 하나 이거 뭐 전빵 내가지고 새 전빵 또 전빵 이렇게 돼서 물건을 강매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좀 더 진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20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그다음에 새누리당 그리고 국민의당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 그러면 이 다당제 구도는 계속 유지될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것은. 예. 우리 이제 제3의 세력들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 문제만 있지. 양당 간의 대결은 뭐 전혀 상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틀림없이 뭐 4당 내지 5당이 아마 경합하는 정의당도 또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5당이 경합하는 그런 구도로는 갈 것이고 다만 이제 정의당을 제외한 우리 제3의 세력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정비할 거냐 이제 이것만 있지 별도의 두 당 간의 경쟁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포커스는 저희 30석을 갖고 있는 바른미래당 지금 16석이죠? 14석 갖고 있는 민주평화당이 어떻게 좀 조정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거예요. 내년 총선에서. 네. 네. 우리 지역으로. 그렇다면 지금 보면 어쨌든 다당제 구도가 지역 발전에도 나름 기여를 하고 있고 도움이 됐다고 지금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저는 우리 국민의당이 이제 출범을 했잖아요. 20대 때. 국민의당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당을 의식해서라도 인사에 있어서나 예산에 있어서나 나름대로 또 전북을 최선을 다해서 챙겨줘 보려는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만약에 국민의당이라는 존재가 없었으면 마음 편하게 먹고 그저 그냥 전북은 주머니 속에 호주머니처럼 가지고 놀았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이 혼자 독주하는 이런 시대가 되면은 전북은 대접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더불어민주당과 경합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게 자유한국당이 되면 좋은데 자유한국당이 당분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등하게. 예. 어떻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면 일부에서는 또 이런 시각도 가질 법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공학적이고 인위적인 정계 개편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할 수도 있다. 또 그런 전망도 나오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름 이건 비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경쟁 정당이 필요하고 내년 총선에도 그 구도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도내에서. 네, 그것은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이제 원론적인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정당이나 혹은 뭐 공직선거에서 이제 그 국민들께서 이제 선거를 했는데 국민들 뜻과 이제 예를 들면 좀 괴리된 형태로 정치공학적으로 정당끼리 서로 연대하고 또 이합집산하는 것은 저는 이제 그거는 국민들의 뜻과는 좀 거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원론적인 의미에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거에서 이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정당 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런 연대라든가 뭐 이제 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노력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판단은 이제 국민들께서 해주실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지역 발전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경쟁에 따른 여러 가지 순기능도 있고 또 역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경쟁에 따라 상대 당을 정당을 의식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이게 예를 들면 국가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좋은 어떤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당리당략적인 차원에서 발목 잡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국가 발전이나 지역 발전에도 제해되는 경우도 많이 실제로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실제 사안 내용별로 봐서 예를 들면 뭐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뭐 우리 후보 시절에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고 했고 실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전북의 여러 가지 현안들 해결하는 데서 예산 문제 또 인사 문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전북의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들을 해왔거든요. 이거는 이제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이런 관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잘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는 측면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20대, 21대를 지금 내다보고 있으니 20대를 평가를 한번 해봐야 돼요. 해보는데 그 1년은 박근혜 정권이었고 지금 2년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국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법안 만드는 거, 그다음에 예산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법안도 양당이 협의를 해서 박수를 손뼉을 쳐줘야 되는 거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20대에 들어와서 각 당이 1월 달에 도지사, 시장들 모시고 각 당마다 예산 정책 협의회를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당, 또 저희 당 이렇게 해서 계속 예산 정책 협의회를 하면서 그 당마다 서로 전화부터 예산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했어요. 그래서 19대 예산이 내려가는데 오히려 지금 20대 예산이 대폭 올라가는 그런 결과도 가져왔고 또 이를테면 탄소법이다 또는 새만금 특별법이다 이런 것도 한국당 지금 새누리당이 반대를 계속했던 것이 다 풀려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그래서 법안, 예산 등등이 획기적인 그러한 성과를 냈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건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또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고 그거는 우리 국회에서 양당 또는 3당이 이렇게 협의를 통해 가지고 잘 시너지 효과를 이뤘기 때문에 전북 발전을 이뤄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 독주는 독소입니다, 독소. 그래서 같이 가야죠, 같이.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평가 기준, 잣대 그런 걸 미리 생각해보고자 오늘 특집 토론을 좀 마련한 것인데요. 어쨌든 자연스럽게 20대 국회를 평가하다 보면 전북의 정치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지난 20대 총선 때 보면 그때 당시 그 초선들이 한 60% 정도, 10명 중에 60% 정도를 차지했었는데 유승엽 최고위원님께서는 지금 3선의 중진이신데 어떻습니까? 지금 20대를 돌아보면 전북의 정치력과 이 어떤 초선들의 활약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 수준들이 도민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걸? 나름대로 뭐 우리 초선 의원님들 저는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도중에 20대 국회 중에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했는데 이제 민주당이 우리 전북에 국한하면은 우리 안호영 의원님하고 익산의 이춘석 의원 해서 이제 두 분인데 저는 이 숫자도 좀 적었지만은 이 두 분이 나는 그 전북 입장에서 충분히 대변을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당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은 새만금에다가 태양광을 깐다라고 해도 아무런 반대 의견을 보내지 못하고 박수만 칩니다. 전남에다는 한전공대 해주기 위해서 정부가 보증까지 쓰면서 한전공대 신설을 해주는데 우리 전북의 연기금 전문대학원 대학입니다. 그거 보류되고 있어도 이 민주당 의원님들 아무 항의조차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갖다가 활용해서 제3의 금융지를 만들자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저기서 태클이 걸려오는데도 우리 돈의 정부도 뭐 멈칫하고 있지만은 우리 돈의 민주당 의원들께서 별로 거기에 대해서 뭐 당 지도부 눈치 보느라고 그러는지 제대로 전북을 대변하는 의사표시를 저는 못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초선 의원들이 못 오고 있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 여당이 되어버린 민주당에서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는 데는 저는 굉장히 미흡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총선 전망을 하면서 전북 정치력 복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총선이 그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인데요. 지금까지 어쨌든 내년 총선을 전망해봤는데 전망도 어렵고 또 분석도 쉽지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총선은 중요하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마무리 말씀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내년 총선에 대비해서 어떤 보관 내지는 제안, 어떤 대안 제시 같은 것들이 있다면 들으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항술 위원장님. 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뭐 잘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부적절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 전북발전만이는 안방정당이라고 믿어버린 민주당이 현재 의석이 어떻습니까? 아주 왜소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방 정치를 하고 또 이제 민평당에서 많이 점령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안방에서 잠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당 정치를 하거나 좀 더 힘 있는 정당 한국당이 전북발전 과정 함께 해야 되죠.
이런 걸 매번 느껴왔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제 그런 것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한국당이 그래도 산업정당으로서, 경제정당으로서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적폐청산이라거나 정의라거나 이런 걸 앞세우면서 창원 같은 데서도 어느 당의 등 뒤에 숨어버리는, 이것이 정의인가? 당당하게 전북발전과 함께하는 이제 내일을 만들어 가야죠. 차기 정권에서는 전북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선언적인 이야기라든가 아무런 알맹이 없는 얘기에서 내실 있는 이야기로 좀 가까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애항정당이 거듭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은천 의원님. 뭐 아까 초선 의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 판례를 하나 가져왔어요. 지금 우리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예결위 또 소위도 다 들어가서 지난 3년 동안 예산이 6조 원에서 7조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19대는 오히려 예산이 내려갔어요. 오히려 정부 예산 10% 올라가는 내려갔어요. 작년에 안호영 의원님 예결위 소위에서 저하고 함께 했는데 정말 양당의 힘을 초선이 합쳐가지고 예산 올렸어요. 지금 유상엽 의원님 동학농민혁명공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거 해결되고 지난해 산림치유원도 해결되고 그래서 예산 문제만큼은 제대로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렇게 중앙정치 무대에서 그런 쌍발통 정치를 해냈는데 전라북도만 내려오면 답답해요. 왜냐하면 공산운동장 해결 또 방직공장 해결 이런 거는 전라북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더더욱이 최근에 와서는 그 명문학교 만든 상상고 문제까지도 이지적이 터져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안할 것은 중앙정치도 잘하겠지만 전라북도 내 도지사, 시장, 교육감이 좀 연대해가지고 여기에 문제는 스스로 좀 해결하는 노력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오히려 저희 정치권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좀 답답한 거를 이제는 좀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다음 국회에서는 더 발전적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다만 이제 저희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새로운 미래 가치인 그러한 이념 지역을 넘어서 민생 실용정당으로 제대로 한번 나가는데 조금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좀 평가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네. 아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유상엽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뭐 우리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집권 여당의 위치에 있고 또 집권 여당에 있으면서 이제 현역 의원이 좀 두 명이 있습니다. 아마 부족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충분히 예를 들어 이춘석 의원님의 경우에는 삼선 중진으로서 또 당의 사무총장으로 또 차기 또 기재위원장으로 내정돼 있습니다만은 이제까지 전북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또 역할들을 해왔고 정부와 충분히 소통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실제로 전북의 여러 가지 현안들 특히 새만금과 관련해서 예산이 1조 지금 1186억 원인가요? 예, 그렇게 좀 확보가 되고 새만금 개발공사, 새만금 개발촌이 이전이 되고 또 이제 견해는 좀 다릅니다만은 저희가 봤을 때는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새만금의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새만금 국제공항을 만들고 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실제 성과를 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견해에 따라서는 연기금과 관련된 대학원 문제도 대학원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교육부의 반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렵지만 실제로 그 제3금융중심지를 만들기 위한 전문 인력을 만들기 위한 그 여건을 만드는 제도 개선을 이번에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이제 제3금융중심지가 이제 아직은 뭐 여건이 되진 않습니다만은 추가 지정을 위해서 정부와 당이 저 역할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와 소통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노력은 앞으로도 충분히 더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 2명으로는 또 부족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도민들께서 잘하는 것은 또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또 이제 야당께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사안에 따라서 물론 이제 잘못하는 거는 비판을 해야 되겠지만 또 같이 협력해서 한 목소리를 내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주는 게 좋겠다. 아까 우리 정운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참 예산 확보 과정에서 실제로 많은 협력들을 해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또 한 목소리를 낼 때 전북 발전에도 더 많이 좀 도움이 된다.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성엽 예. 최고위원님. 물론 민주당 의원님들도 노력하고 뭐 애썼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건 아닌데 이를테면은 이거예요. 새만금 국제공항의 에타 면제가 이루어졌을 때 근데 의외로 알고 보면 다른 지역에는 뭐 10조 이상짜리가 에타가 면제가 되는데 새만금 국제공항은 겨우 1조짜리예요.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은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또 문제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다른 지역은 금년에 예산이 바로 에타 면제를 받아서 시행을 하는데 새만금은 금년에 못 옵니다. 내년에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면은 정부에 대해서 이거 좀 서운하다. 왜 다른 지역은 금년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은 뭐 1조밖에 안 되는 걸 또 내년으로 미루느냐. 저는 이런 부분을 지도부라든지 대통령 눈치를 보지 않고 설령 여당 의원이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좀 이야기를 해줘야 지역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이제 그걸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리가 뭐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당을 떠나서. 그래서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하니까 저는 좀 우리 지역이라는 관점 더군다나 우리 전북이 정말 지지리도 못 사는 지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당리당략을 떠나고 정당을 초월해서 뭉쳐야 한다라는 점은 뭐 저도 거듭 호소하고 또 저도 주장하는 바입니다. 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오늘 전망과 진단을 해봤습니다. 아직은 변수가 너무 많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지역 발전과 정치력이 따로일 수 없고 또 다음 총선 4년은 향후 전북 정치의 중대한 계기일 수 있기에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특집으로 마련한 오늘 시사토론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한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비결이요?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 복부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으로 유쾌 상쾌 통쾌 변변 메이킨.